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부동산 관련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대출 금리도 낮아지고 있고 또 서울과 같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은 거냐, 아니면 더 하락할 것이냐. 교수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저는 지금 2분기 중에 부동산 시장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시간을 두고 부동산 시장은 반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일단 저점이라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거래가만 놓고 보더라도요. 1분기에 서울은 4.74% 상승을 했고 세종시 같은 경우도 4.48%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울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요. 경기도, 충북, 전국 다 실거래가가 한국부동산원 자료 기준으로 다 상승을 했고요. 1분기에.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택 시장의 선행 지표라고 하는 각종 심리 지수들도 지금 다 상승세로 전환한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1분기 내에 2분기 현재 2, 4분기 내에 부동산 시장은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부가 시장 경착륙 우려는 해소했지만 그래도 가격 상승 반전은 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좀 어떤 지표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예, 원래 그 실거래가 같은 것을 확인하고 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상승하는지를 확인하고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시면 상당히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요. 늦습니다. 원래 실거래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한 달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거래가 지표상으로 저점인 것을 확인하고 집을 구매하려고 하실 경우에는 최소 한 달 이상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원래 저점을 찍고 상승세로 전환했는지 여부를 보려면 선행 지표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경제학에서 보는 선행 연구에서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를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선행 지표들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 이 소비 심리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4개월째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해가지고요. 특히 서울하고 세종시, 충청북도 이런 곳이 지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를 하는 주택 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인데요.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2,500 가구를 대상으로 향후 1년 뒤에 주택 가격이 어떻게 바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주요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지표하고 얼마나 선행하는지 직접 계산을 해봤더니요. 약 3개월 선행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년 11월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이미 12월 달부터 12월, 1월 부터 해서 지난 4월까지 5개월째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이번 2분기 안에는 저점으로 해서 주택 시장에 대한 기대는 상승으로 반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금리인데요.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코픽스 금리 같은 경우도 3.44%로요. 이미 기준금리인 3.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코픽스 금리라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인데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주담대 변동금리의 하단 같은 경우도 3.97%로 9개월 만에 3%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저는 올해 4분기 같은 경우에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0.25%포인트 정도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먼저 인하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는 앞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인은 대출 규제인데요. 왜냐하면 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대출 규제 요인도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든지 이런 정책자금 대출을 많이 출시를 하고 대출 규제를 최근에 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그런 영향으로 주담대 역시 지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가 2.3조 원이나 증가를 했는데요. 이 증가폭 역시 17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경제학에서 향후 주택가격 전망에서 주의해야 될 세 가지 지표인 선행지표, 주택가격 전망, CSI 지수 제가 보는 거 이것은 이미
작년 11월을 저점으로 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게 3개월 선행하는 걸로 바탕으로 봤을 때 2분기 안에, 2, 4분기 안에 주택 가격은 저점을 찍고 앞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금리인데요. 금리는 이미 주담대 변동금리 하단이 3%대로 9개월 만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하락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대출 규제인데요. 대출 규제도 역시 뭐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자금 대출을 도입한 거의 영향으로 가계 대출, 특히 주담대 위주로 가계 대출이 증가하는 거로 봤을 때 아직 뭐 대출을 받아서 주택 시장에 들어오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은 많이 있어서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주택 가격은 뭐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귀가 쫑긋하셨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안에 주택 가격이 바닥을 찍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이 전세 지금 워낙에 지금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제도 전반에 대해서 정부가 개편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 개편을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 대출 규제,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을 하기 위한 임대인들의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예, 뭐 이게 지금 역전세라고 해가지고요. 네. 지금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아지고 지금 전세가 만기가 돌아왔는데 특히 새로운 전세를 구해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될 네. 상황에 처해 있는 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세 시세가 지금 최근에 떨어져가지고요. 새로 구한 전세 그 보증금을 이용해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한 임대인들도 있어서요. 이런 경우에 뭐 대출을 추가적으로 해줘서 그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게 해주겠다. 이러면 이 전세난을 갖다가 해결하는데 뭐 도움이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또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뭐 전세를 이용해서 갭 투자를 통해서 다주택자가 된 임대 사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리해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여러 채의 집을 샀는데 지금 전세가가 떨어져가지고 새로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안 된다고 했더니 정부가 또 알아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지원해주면 아니 그동안에 뭐 전세에 끼어서 집 여러 채 살 수 있었을 때 안 산 사람들만 바보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불만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당연히 뭐 그런 문제점이 제기될 것은 뭐 불보듯 뻔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그 문제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예. 네. 자, 이번엔 중국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경제 회복에 좀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년 실업률이 더 특히 좀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의 기준은 지금 16세부터 24세 사이를 중국에서 청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 청년 실업률이 4개월째 상승을 해서 뭐 사상 최대치인 20%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 실업률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청년들은 16세에서 24세다 보니까 노동시장에 참여해서 노동시장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노동력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실업률이 늘어난다는 것은 중국이 과연 이 고속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이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 실업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는 7월, 8월에 대학교가 졸업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졸업하는 대졸자 숫자는 뭐 사상 최대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청년 실업률은 계속 7월, 8월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경제 활동의 그 회복에 대한 그 우려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청년 실업률이 늘어나는 이유는 중국의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갓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보다 오히려 기존의 기업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노동자들, 숙련 노동자들을 채용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청년 대신에 이미 좀 노동시장 경험을 쌓은 노동자들, 더 나이가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다 보니까 새로운 성장, 경제 성장 동력으로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경제 성장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시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청년을 고용하지도 못하고 이래서 청년 실업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서 지금 중국 경제가 회복이 좀처럼 빠르게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사실 우리나라도 대중국 수출 그렇죠. 의존도가 굉장히 예. 높기 때문에 중국이 빨리 좀 회복돼야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과는 정반대로 지금 예, 가고 있는 맞습니다. 것 같거든요. 예. 중국 경제가 최근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참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네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하반기에 경제 반등을 하려면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한국 제품에 대해서 중국에서 수요가 늘어나야만 대중 수출이 늘어나서 우리나라 경제도 회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중국이 자기네 나라 경제 챙기기도 바쁜 상황이다 예. 보니까요. 심지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점진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소비뿐만 아니라 투자가 침체되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하는 건데요. 실제로 지표를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는 점점 상승폭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월 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 1% 상승했는데요. 3월 달에 0.7% 상승, 4월 달에는 0.1% 상승으로 상승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의 선행 지표인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오히려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감소폭도 커지고 있어서요. 2월 달에는 마이너스 1.4%, 3월에는 마이너스 2.5%, 4월에는 마이너스 3.6%로 7개월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중앙은행이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의 인민은행이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중국의 내수 시장이 침체가 되고 기업들도 투자가 침체가 됐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전망이 생각보다 그렇게 밝지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자,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백악관하고 공화당이 부채 한도 협상을 위해서 추가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이제 결렬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한이 6월 1일까지잖아요. 이게 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협상이 결국은 타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본인의 재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공화당 입장에서는 야당인 공화당 입장에서는 부채 한도를 늘려주는데 동의를 해주는 전제 조건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약속했던 여러 가지 포퓰리즘 공약과 관련된 재정 지출을 줄일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의 재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정 지출을 갖다가 줄이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는데 야당이 동의를 해라. 이걸 요구하고 있어서 양쪽이 지금 벼랑 끝을 전술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지금 협상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세계 금융시장에 줄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협상은 타결될 것으로 보이지만요. 지금 아직 심지어 G7 재무장관 회의로 아시아 방문 일정까지 축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지금 우려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와 공화당의 정치적 생법이 좀 다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밤사이 해외 증시 반응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모두 하락 마감했네요. 예,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G7 회의 후 원래 파푸아 뉴기니아 호주를 방문할 예정이었는데요. 바이든 네. 대통령이 그 일정을 취소하고 다시 돌아와서 부채 한도 협상을 다시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서 협상 타결이 어려워진 게 아니냐 하는 뉴스가 나와서 그 영향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홈디포라고 해서 주택의 그 부품 이런 것을 파는 소매 판매 업체인데요. 그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하회했다, 매출이. 그래가지고 주가가 2% 떨어졌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서 주택 시장이 경기에 가장 강력한 선행 지표인데요. 홈디포라는 것은 주택에 들어가는 수리 자재를 파는 업체입니다. 근데 여기 매출이 저조했다는 것은 주택 시장이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서 여기에 그 실적 저조로 미국 경기가 침체될 우려가 있다라는 예상으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의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